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활 밀착형 객체 지향 자바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게 될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자바의 기본 문법과 함께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도입, 프로그래밍 기본, 객체 지향, 그리고 필수 요소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자바 기본 소개 및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프로그래밍 기본 섹션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인 변수, 연산자,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객체 지향 부분에서는 이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마지막 필수 요소에서는 자바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외 처리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과정을 잘 수강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가 무엇인지, 개발 환경 구축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보고 동작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볼 자바 언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바는 1996년 오라클에서 개발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천천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최초 발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한 자바는 현재 파이썬이나 C와 함께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일반 PC용 애플리케이션들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활용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바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까요? 자바의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자바는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즉, 하나의 소스를 작성하면 플랫폼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윈도우 프로그램, 맥용 프로그램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OS에서만 동작한다는 말이겠죠? 이런 경우를 플랫폼 종속적이다라고 합니다. C나 자바와 같은 언어들을 컴파일러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컴파일의 결과물이 언어마다 약간 다릅니다. C의 경우에는 컴파일의 결과물로 해당 플랫폼의 종속적인 바이너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맥에서 컴파일한 결과물은 맥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윈도우에서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소스 코드라 하더라도 플랫폼이 변경될 때마다 컴파일을 다시 해야 하죠. 그래서 윈도우용 프로그램, 맥용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바 역시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은 바이트 코드이고 플랫폼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는 OS가 아닌 OS에 설치된 JVM, 즉 자바 가상머신 상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적절한 JVM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바의 두 번째 특징은 객체 지향을 들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모델링해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직 객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OOP is a pie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여기서 abstraction은 추상화, polymorphism은 다양성, inheritance는 상속, encapsulation은 데이터의 은닉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생산성과 유지보수성 및 재사용성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세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세 번째 특징은 배우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징들보다는 매우 반가운 특징이죠. 자바가 쉽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한 메모리 관리의 자동화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비지, 즉 쓰레기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회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종료되게 됩니다. C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 메모리의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해줘야 됐지만 자바에서는 개발자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개발자는 핵심 코드 작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API를 제공합니다. 이 API 또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미리 작성된 코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팔 때 손으로 팔 수도 있지만 삽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지만 오픈소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도 향상되겠죠. 이 이외에도 무거운 작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병렬 처리하기 위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쉬운 점이나 다양성에서 동적 로딩을 지원해서 실제 메모리에 있는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점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지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JDK, 즉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 있어야 됩니다. JDK는 개발에 필요한 컴파일러나 디버거 등과 함께 JRE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JRE라는 것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인데 앞서 설명했던 JVM과 기본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구성됩니다. 즉,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JDK까지 필요하고 단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만 하기 위해서는 JRE만 있으면 되는 거죠. JDK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클 JDK, 오라클 오픈 JDK, 줄루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성능이나 동작에는 차이가 없고요. 단지 상업적인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오픈소스인 줄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JDK는 지원 기간에 따라서 LTS, MTS, STS로 나뉩니다. 한번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은 오랜 동안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급적이면 LTS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최신의 것은 오히려 호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최신의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직접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com 웹사이트로 이동 후 우측의 다운로드 now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경로로 이동하시면 스크롤을 해보시고요. 아래쪽에서 자바 버전,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키텍처, 자바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바 버전은 가장 최근의 LTS가 자바 17인데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낮은 자바 11 버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용하는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윈도우즈에 아키텍처로는 64비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패키지는 당연히 JDK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MSI 버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커스텀 셋업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set java 홈 부분을 처음부터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next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 에코 명령을 통해서 자바 홈이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DK가 설정된 경로가 잘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ava-버전이라고 입력해서 방금 설치한 JDK의 버전이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JDK가 설치되었다면 다음으로 설치할 것은 소스를 작성하기 위한 툴인 IDE입니다. 사실 단순한 코드 편집의 경우에는 메모장과 같은 간단한 툴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IDE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IDE들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코드 어시스트라든가 자주 사용되는 문장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처럼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추가로 Git이라든가 다이테스트 등 부가적인 툴들과 연동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IDE로는 Eclipse나 VS Code, IntelliJ 등이 있습니다. 이 툴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Eclipse의 경우에는 무료이고 기본 설정이 잘 돼 있어서 처음 사용자에게 적합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무거운 편입니다. VS 코드는 무료이고 가볍지만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IntelliJ는 유료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죠. 본 과정에서는 Eclipse를 이용할 계획이고 Eclipse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clipse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org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x86_64를 클릭하도록 하고요. 네,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러를 실행시키시면 어떤 유형의 Eclipse를 설치할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런치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Eclipse를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는 앞으로 여러분이 작성하게 될 자바 프로젝트들을 저장하는 경로입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권장되는 필수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인코딩 설정입니다. 인코딩이란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저장하는 방식과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문자가 깨져버립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에 한글이 깨져서 난감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인코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인코딩을 잘못 맞춰 놓으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Eclipse는 설치된 플랫폼의 인코딩을 설정하는데 윈도우의 경우는 MS949가 기본이죠. MS949로 작성된 파일을 맥에서 보려면 특히 한글처럼 유니코드 체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UTF-8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프레퍼런시스, 그리고 제너럴에 가서 워크스페이스 항목으로 이동하시고 인코딩 부분에 UTF-8이라고 설정되도록 변경해 주세요. 인코딩을 확인하신 후 Apply and Close 클릭해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설정을 마쳤고요. 간단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는 프로젝트 단위로 코드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First Java Project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는 클래스 파일들을 작성합니다. 클래스 파일을 작성할 때는 패키지와 클래스명이 필요합니다.
패키지는 소스 파일의 물리적인 경로이기도 한데요. 주로 소속, 프로젝트 이름, 용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com.example.ch01.sample이라고 작성된 경우에는 example.com이라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ch01 프로젝트에서 샘플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모여있는 경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자바 프로그래밍의 최소 단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소스 파일의 이름이 클래스 파일의 이름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작성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연결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역시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그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퍼스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듈 생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Don't Create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src를 오른쪽 클릭해서 New 자바에서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의 이름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com.example.chapter 01.sample로 만들어 보고요. 네, 클래스의 이름은 hello java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메서드의 스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의 경우에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public static void main에 대해서 체크해주고 finish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동작이 드디어 코드로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무언가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출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out.println 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system.out.println이라는 것은 화면상에 무언가를 출력하기 위한 그런 역할인데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다 보면 정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고 매번 타이핑하면 귀찮죠. 그래서 sysout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입력하시면 자동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작성된 템플릿에 의한 동작이고요. IDE를 이용하시면 이런 동작이 아주 편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출력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녕 자바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라고 이야기했었죠. 방금 작성한 코드 역시 자바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 후에 바이트 코드인 .class로 만들어줘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클립스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변경, 저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컴파일 과정에서 잘못된 코드의 작성으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류들은 이클립스 상에서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오류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오류의 경우에는 코드상에서 빨간 밑줄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 또는 X 표시에 마우스를 올리면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메시지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실행시킬 자바 파일을 오른쪽 클릭 후 Run as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콘솔에 우리가 출력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단축키로는 Ctrl F1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코드가 저장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출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코드가 편집 중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제목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스타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편집 중임을 의미합니다. 저장을 해서 아스타리스크를 없앤 후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 결과 콘솔에 안녕 자바라는 내용이 잘 출력되면 성공입니다. 지금은 파일이 저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잘 실행되셨나요?
아이디를 통해서 쉽게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켜 볼까요? 아웃의 t를 대문자로 바꿔보고 어떤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류가 표시되고 빨간색 밑줄에 커서를 올려보면 어떤 오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디버깅을 해서 t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코드를 수정해 보면 되겠죠?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시점에서 저장이 안 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장을 하고 실행할 건지를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언제나 저장을 하고 실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작성한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클래스 영역이 있습니다. 클래스 영역은 가장 외곽의 중괄호 안의 영역을 의미하고요. 클래스는 클래스 영역임을 표시하는 예약어입니다. 이 클래스 영역에서는 변수나 메서드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서드 영역입니다. 메서드는 프로그래밍 기능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고요. 로컬 변수의 선언이나 실행문들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인데 언제나 public static void main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xx.이라고 한 것은 xx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소괄호가 없으면 변수, 있으면 메서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코드상에서 작성하는 일종의 설명문으로 프로그램의 해독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 주석을 사용할 때는 슬래시 2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블록 주석을 사용할 때는 슬래시 아스타리스크 사이에 여러 개의 주석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